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의 투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어제 하락한 게 굉장히 이제 억울했던 거죠. 도은 씨, 응? 저 어제 괜히 쫄았죠? 난 안 쫄았는데요. 나 많이 쫄았는데. 많이 쫄았어요? 네. 아유, 뭘 쫄아요. 올라갈 때도 쫄지 말고 내려갈 때도 우리 강심장 가져서 네.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또 보지 않을까. 변동성이. 예.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두고 또 시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급등하면서 반등할 때도 올라가는구나, 어제처럼 하락할 때도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계좌에 플러스 찍혔다 마이너스 찍혔다 하면은 이게 또 마음이 네. 심란하죠. 아니 뭐 오늘 제가 아까 뉴스 잠깐 네. 본 것 같은데 혹시 어제는 뭐 매도 사이드카, 네.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살짝 걸렸었나요? 이게 어제 매도 사이드카 걸렸는데 오늘 매수 사이드카 걸렸나요? 아, 걸렸다고 합니다. 걸렸네요. 예, 지금 속보가 아까 4% 넘게 나왔었네.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5,15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4.15%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8%대 현재 상승하면서 1,129포인트. 어제 이제 하락했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네요. 삼성전자 어제 5% 빠졌는데 지금 6%, SK하이닉스도 어제 7.59% 하락했는데 오늘 7%, 그리고 오늘은 많이 오르죠. 오르는 폭이. 그리고 오늘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야, 18%. 날라갑니다. 스페이스X와 XAI 네. 합병 얘기 전해지면서 주가의 급등세. 그리고 LS 일렉트릭 놓치신 분들 계시려나? 예, 우리 또 박지원 부장님의 탑픽이 달라졌다 하면서 이제 LS 일렉트릭을 얘기하셨는데 네. 11% 오늘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놓치신 분들이 있을 거냐는 질문은 우리 도은 씨는 잘 탑승을 하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도 아니요. 제가 괜히 탑승했다가 네. 거기 정원초가 아하. 걸릴까봐 삐 저는 소리 날까봐? 여러분께 아. 양보하고요. 이게 사실 그리고 보유 종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네. 자체가 제가 뭐 제 따위가 시장에 영향력은 없겠지만 아이고. 혹여라도 이제 영향이 네.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가지고 있어도 없다, 있어도 없다, 없어도 없다. 알아도 모른다. 그렇게 한번 네.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N2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보따리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또 시장 분석, 오늘은 또 미국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그렇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들어가 봐야죠. 네. 자,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2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별표 치시고요. NH 금융타워입니다. 4층 크리에이터 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우리 쿨준 박지훈 부장님과 이혁진 차장님, 중장기 보유 매력이 굉장히 높은 우리 국내 주식 위주로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냥 아니죠. 중장기. 중장기.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널뛰기 하는 그런 시장에서 종목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중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모아서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이게 말을 뱉고 나야 돼. 내가 네. 제가 어저께 한 200명 모이는 그 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50명이었는데 지금 어저께 갑자기 100분 넘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지금 도훈 씨 부랴부랴. 때문에 홀을 N2에서 옮겼어. 아이고 우리 홀 없는데 이거 빨리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구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네. 넉넉하게 자리 저희 마련해 둘 테니까 지금 신청하셔서 꼭 2월 10일에 좋은 투자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침엔 투자도 이번 주부터 지금 개편 해가지고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너들이 있지만 네. 화요일에 만나는 우리 PB죠. PB들의 수다를 또 이끌어 가셨던 우리 정우창 부장님은 그대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당연하죠. 네. 함께 하셔야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정우창 오세요. 부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원래 그 수요일에 원래 수요일 멤버였죠.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네. 그 이제는 저 PB들의 수다로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대로 두 분이 하시면 좀 됩니다. 잘 끌어주시면은 사전에 네. 저한테 수다면은 제가 조금 더 털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네. 정체성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네. 편안하게 원래 하셨던 알겠습니다. 대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 일단 오늘 저희 네. 국내 시장 좋은 상황이긴 한데 지난주에 또 세미나 직접 여셨잖아요. 네, 네, 압구정
압구정에 예.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오셨던 네, 거더라고요. 지금 1부와 2부 나눠서도 좀 진행을 했는데 맞습니다. 가장 많은 고민이 어떤 거였나요? 지금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또 그런 또 상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찌됐건 뭐 시장의 방향성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랐는데 계속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신규 자금 내가 여유가 있는데 뭐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뭐 가장 궁금한 거는 또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가장 궁금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저는 이제 그 세미나 내용 자체가 그 이제 미국 주식에 좀 장기 투자하는 이제 저만의 또 시스템 노하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많이 공감해 주셨고, 또 실제로 한 100분이 들으셨는데 한 지금 10분 정도는 이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셔서 저랑 또 신규 거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예, 또 좋은 또 성과로 제가 또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또 내용도 방송 내용도 그렇죠. 많은 보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미국에서는 밤사이에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꽤 좋게 나와서 이게 과연 시장에 좋은 시그널일까? 뭐 경기에 대한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이것도 약간 또 좋게 나오면은 네. 인플레이션 어허. 얘기하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는 계속 걱정할 거리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좀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작년 뭐 한 4분기부터 미국의 경제 지표,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를 굉장히 느끼셨을 거고, 그 일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3분기에 뭐 제가 뒤에도 자료가 있지만 미국 GDP가 4.3% 성장, 그다음에 4분기도 지금 GDP 나오가 한 4.2% 성장으로 나오고 있어서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가고 있고, 네. 기업 실적도 지금까지 뭐 실적 발표하고 폭락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객관적인 수치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걱정 많이 했던 뭐 테슬라도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고, 미국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미국 걱정할 땐 아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원래부터도 약간 미국 예외주의가 있었는데, 네.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게 지금 좀 더 강화되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강화되는 측면이고, 어제 사실 좀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른바 뭐 검은 월요일이라고도 하고 워시 쇼크가 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워시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찾고자 했던 것 같다 시장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연준 의장이 바뀔 때마다 그래도 시장은 좀 흔들렸다,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제가 허앵커님 뭐 이제 일선에 나와서 PB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형님. 예, 어제도 네. 저희 우리 고객분들 전화 많이 왔겠죠. 네. 네, 많이 떨어져서. 근데 이제 제가 드렸던 솔루션은 이제 우선은 뭐 케빈 워시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약한 고리들이 좀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약한 고리들. 예, 자산 시장에서 뭐 좀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 자료 한번 봐주시면 이제 우리들이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괜찮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10%가 폭락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역사상 2위다 증발액이 뭐 이렇게 있어서, 단일 야, 이게 하루 이제 우리 AI 쪽이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니냐. 네. 그거에 이제 징조가 아니냐, 또 이렇게 확대 해석하신 분도 계셨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증시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좀 약한 고리로 지금 포지션이 돼 있다. 왜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이 지금 AI 경쟁과 관련해서 오픈 AI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은 1위지만 이게 구글이나 엔트로픽한테 바뀔 것 같다. 혹은 이렇게까지 돈을 태우면서 하는데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네. 이 오픈 AI에 대한 걱정이 오픈 AI의 진영의 종목들에 지금 저주같이 네. 씌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요, 오라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사실 다 이제 광범위하게 엮여 있는데, 오픈 AI가 뭐 주요 고객일 거고, 또 최근에 오픈 AI에 뭐 얼마를 투자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오픈 AI랑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대비 굉장히 주가가 좀 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하고 은인데 사실 은이 굉장히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타면서 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은을 사야 되나요? 은을 투자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드린 솔루션은 그거였어요. 시장에서 올라가는 걸 내가 다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셔라. 저랑 해외 주식, 미국 주식, 그 다음에 국내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은이 간다라고 하니 또 포모가 와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산 배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는 이게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한 축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중앙은행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어그리할 만하거든요. 네. 근데 은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좀 투기적인 포지션이 좀 과도하게 끌어올렸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이 이제 약한 고리가 또 살짝 그런 트리거에 의해서 이 약한 고리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좀 선행하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하면 미국 나스닥이 꺾이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 어려운데 비트코인이 이제 먼저 올라가면 이게 지금 선행 지표가 올라간다 하면서 네. 나스닥도 올라갈 거다. 사실 그런 차트를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려서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논리가 약해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런 어디죠? 우리 아이온큐 같이 양자 컴퓨터 그쪽에서 이제 보안 문제를 이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 있다. 뚫어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월가의 뭐 제프리 같은 월가 투자은행에서도 작년만 해도 비트코인을 이 대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아까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제 추천 목록에서 뺐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멘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비트코인의 초기 고래 투자자들 뭐 이런 쪽들도 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약한 고리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뭐 네. 어저께 코스피가 막 많이 빠진 거는 사실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1월에 20 몇 프로 상승했다.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혹자들은 이렇게 위험 자산이 뭐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런 나스닥 AI 대장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시장은 앞으로 이제 꺾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초기 신호가 지금 나온 거다. 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자산들마다 좀 약세 원인이 고유한 약세 원인이 저는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케빈 허씨가 어떤 사람인지 매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말부터 대체 그 사람은 맞아. 왜 시장을 흔들었는가, 그 케빈 워시가 뭐 뭘 깨끗하게 씻어낼까, 뭐 다양한 워시 앤 디시,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최악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그쵸. 않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케빈 허씨 관련해서 뭐 자료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네. 뭐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것 같아요. 어리시고 스탠퍼드, 하버드 뭐 이렇게 학벌도 좋으시고 70년생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일했고요. 네. 그다음에 백악관 경제보좌관, 최연소 연준 이사. 근데 이제 이 연준 이사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2006년에서 2011년 이때 금융위기가 미국에 있었을 때 연준이 양적 완화로 굉장히 돈을 많이 소위 말해서 뿌리던 시기였는데 네. 이래선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 자진 탈퇴하고 이제 의견을 뭐 이렇게 좁히지 못해서 그래서 케빈 허씨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소위 말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돈이 너무 풀릴 거고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은 올라갈 거고, 네. 달러도 약세 갈 거고, 뭐 요런 거에 과도한 배팅을 했던 포지션들이 케빈 허쉬는 예전에 양적 완화를 반대했었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적 축소가 다시 또 시작될 수 있어. 이런 공포가 반영이 된 건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케빈 허쉬를 지명한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네. 트럼프의 보관을 어느 정도 실행할 거라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뽑았을 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나 이런 쪽을 굉장히 부양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관세로 겁박을 하다가 시장이 많이 떨어지니까 잠깐 보류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상호 관세 관련해서도 뭐 타코라고 해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네. 케빈 허쉬를 연준 의장으로 앉히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갈 거라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하지만 왜 떨어졌냐라는 거는 이제 실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그런 거와 무관하게 네. 과거에도 이렇게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그냥 이제 과도한 포지션 혹은 아까 말한 그런 약한 고리가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좀 축소했다. 네. 그렇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또 미국은 통계의 나라라서 다양한 통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연준 의장이 바뀔 때마다 증시가 평균 16% 하락을 했대요. 마찰적인 연으로 봤을 때 예, 동시. 예. 저희가 이제 과거 연준 의장한테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 있던 네. 또 이 사람의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게 익숙해져 있다가 요게 또 이제 바뀌었을 때는 시장은 사실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이렇게 마찰적인 변화는 뭐 있었다. 다만 이 연준 의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경기라든가 주식 시장의 추세가 뭐 완전히 바뀌거나 뭐 좀 그랬던 사례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케빈 허쉬도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심은 사람이고, 네. 이 트럼프는 증시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취할 사람을 뽑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그쵸.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인베스토님께서 댓글창에 케빈 워시와 베센트 그 사이에 드러켄 밀러가 있다. 맞아. 드라켄 밀러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가 저도 오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뒤에서 이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드러켄 밀러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런 굉장히 해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드러켄 밀러는 굉장히 뭐 이제 우리 트레이더나 매니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선망받는 헤지펀드. 헤지펀드 네. 운용사고요. 뭐 연평균 뭐 30% 이상 뭐 이렇게 수익을 낸다라고 하고, 평균. 예전에 이제 소로스 펀드 시절에 네. 드러켄 밀러 그다음에 지금 스캇 베센트 이렇게 같이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어떤 학자라든가 이런 그 고위 관리직을 뽑을 때 그런 학벌이나 그런 영향력보다는 실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고, 그거를 베센트를 한번 써봤더니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만족스럽다. 그래서 오죽하면 베센트 보고 연준 의장 하라고 막 압박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베센트가 나는 재무장관을 할 거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케빈 허쉬가 연준 의장을 가고 스캇 베센트, 드러켄 밀러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재무부와 연준이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럼 또 연계가 가까운 되면서 느낌이기도 하고요. 시너지가 저는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뭐 국내 증시도 방향성이 꺾이거나 뭐 망가지진 않겠죠.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시장의 인덱스가 되고 벤치마크가 되는 게 뉴욕 증시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찰적인 하락은 좀 뭐 일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추세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4분기 미국의 GDP 나우가 4.2%를 가리키고 있고요. 26년이 중요하겠죠. 근데 26년도 주요 기관들마다 뭐 2.5, 2.6, 뭐 2% 초반, 초중반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한 4, 5년을 보면은
다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한 4, 5년을 보면 연초에 예측했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연말에 항상 더 높았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연초에 1%대 성장 혹은 경기 침체 갈 수 있다. 미국이 관세 올리고 인플레 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연율화 하면은 한 2% 초중반 성장이 지금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6년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미국 경기는 더 좋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AI 투자에 대해서 많이 비판들을 하시잖아요. AI 버블이다. 또 어떤 분들은 방송에 나오셔서 버블은 맞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투자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AI가 정말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있고 이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지금 미국의 3분기 노동 생산성을 보시면은 이제 4.9%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 4.9%는 평균적으로 이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뭐 1%대였는데 잘해야 이제 2% 넘어가면 이게 생산성 굉장히 좋아졌다 이랬는데 4.9%다. 예, 이거는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수치고 이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규 고용이 없다라고 해도 노동 생산성만으로 미국이 4.9% GDP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고 지금 한 10년 추이를 봐도 미국의 그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노동 생산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미국의 뭐 과거에는 이제 언택트 투자로 인해서 한번 나타났었고 최근에는 이제 AI 투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로 말미암은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가 정말 다양한 지표들로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네. 뭐 다양한 뉴노멀이라는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지금 시장도 그렇고 산업의 현장도 그렇고 그걸로 말미암은 시장의 다양한 경제적 지표도 그렇고 그것들을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뭔가 이때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될 거야를 보다는 지금은 달라진 상황에 있어서가 우리가 뭐를 주목해야 되는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0년 뭐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트럼프 1기와 2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항상 데이터들 보면서 1기 때는 이랬는데 2기 때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까지 이제 시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이 아직도 한 기승전결 뭐 이렇게 보면은 아직 기 부분이다. 이렇게 아직 기예요? 예,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사실 트럼프 되게 싫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 굉장히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변동성을. 정책에 대한 네. 일관성도 없고 말도 수시로 바꾸고 윽박 지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을 초래하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갈등이 그렇죠. 엄청나죠. 뭐 계속, 네. 전 세계적인 갈등도 초래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됐나요? 근데 신압으로 트럼프가 이제 원하는 그림대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향성 예.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1년 만에 그 많은 국가들과 어쨌든 관세 협상을 맺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주요 OBBA 법안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주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려면 사실 바이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게 통과하기 위해서. 네.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막 반대가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정말 거의 한 6개월 이내에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물론 뭐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주요 법안을 했었고 유가를 내가 낮추겠다 했는데 지금 뭐 유가는 항상 60불대에 유지가 되어 있고 어쨌든 전 세계 지정학적인 그런 변수들도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란 문제나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나 그런 걸 봤을 때 이 트럼프가 추진력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좀 많은 부분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연준 의장도 아마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렇죠. 바꿀 거고. 네. 증시에 대해서 그러면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최근에도 했던 발언이
여기서 2배 갈 거다. 증시에 있어서. 네. 뭐 다우존스 지수라고는 뭐 얘기는 하긴 했지만 여기서 2배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허풍일까? 뭔가 그리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증시에 관련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대통령. 지금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증시에 그렇죠. 친화적이라서 그런 영향으로 증시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사실 경기는 굉장히 한국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이 증시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사실 이 증시에서는 기술 혁명, 트렌드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AI라든가 우주나 항공이나 뭐 요런 로봇 막 요런 것들이 지금 또 새로운 산업이 또 태동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이런 트럼프라는 강력한 증시를 떠받치는 우호적인 정부와 새로운 산업에 태동하는 이 시기를 내가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승보다도 더 큰 상승이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1기 때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저희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걸 지금은 상수로 느끼지만 이때 갑자기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고 관세를 매기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사실 연준 의장 파월을 임명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였습니다. 맞아요. 네, 트럼프였는데 임명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 저 사람 잘라야 된다,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연준과 행정부가 갈등을 맺었어서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려버리거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코로나도 중간에 있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수와 역경이 있었는데도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단순 수익률로 누적 수익률이 한 70% 정도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기에서는 이제 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제 기준인데, 어제 증시는 제가 반영을 못했고 그제까지 봤을 때 한 18% 정도 상승을 한 거고,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자기 임기 내에 증시를 2배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한 18% 올랐는데 요거 1기만 타겟을 해도 한 50% 이상 남은 거고, 정말 이 목표대로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자기 임기에 한 S&P 18% 상승으로 이제 만족할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아서 이 트럼프의 영향력과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혁명, 기술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넥스트 3년은 저는 이제 미국 증시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뭐 미국 증시 시황이 결국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는 거니까 영향을 주죠. 그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좀 있잖아요 지금. 내부 상황도, 미국 내부 상황도 그렇고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리스크가 대법원 판결이 뭐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 게 사실 크게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트럼프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품이 있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 좀 간땡이가 커져야 된다. 간땡이가 커져야 그래서 웬만한 걸로 너무 화들짝 놀라서 의사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가 그리는 그림은 결국은 이제 증시의 상승이다. 그래서 증시를 망치는 정책으로 이제 방향을 꺾지 않을 거다. 이런 거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조금 신뢰는 좀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적 얘기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주차 실적 발표 일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빅테크들 간밤에 팔란티어 지금 뭐 시간으로 쭉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3일에 AMD, 4일에 알파벳 맞나요, 순서가? 맞습니다. 한번 쭉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번 주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뭐 저는 같이 주식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코어그로 이제 매니저분들이랑 고객 자산 운영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많이 들어있는 종목이 알파벳이에요. 네, 그리고 구글.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 상위 종목 상위에도 보면은 구글. 이제 알파벳이 많이 맞아요. 들어옵니다. 알파벳. 저도 이제 챗GPT를 쓰다가 지금 제미나이로 좀 또 바꾸기도 했고. 저도 제미나이 쓰긴 해요. 그래서 전 2개 다 씁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지금 AI의 어떤 그 아이돌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알파벳의 실적이 실망스럽다. 음. 이러면은 좀 한동안 테크 쪽 오. 주식에 조금 타격이 좀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벳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다라고 시장에서 너무나 지금 생각을 보고 하고 있기 있는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대를 맞춰줘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실적을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봤을 때 알파벳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아요. 잘 나올 예, 수 예. 있는 게 높다. 근데 이제 실적 전에 이걸 샀다가 내가 한번 팔아봐야겠다라는 그 실적 전후 트레이딩은 좀 안 먹힐 수 있는 게 워낙 지금 좋을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눈높이가 조금 예, 높아졌나요? 지금은 네.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뭐 80% 이상으로. 네. 그래서 적당한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시장에서 실망인데. 주가 하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쇼크가 컴포를 나오면 그거는 아. 정말 아예 그냥 IT나 반도체까지도 쏟아질 수 큰 있는 타겟이 거고요.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엔트로픽이 굉장히 그 B2B 시장에서는 오히려 구글보다 더 지금 점유율 높아서 네.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실적도 AWS 실적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장률이 인라인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만큼. 네. 근데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예상치만큼 나왔어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AWS는 이제 돈을 많이 퍼붓는 건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이제 아마존 주가도 좋을 수 있고 그것들은 AI와 IT 반도체에 전방위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주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파벳에 저는 콩콜이 되게 기대돼요. 콩콜이요? 만약에 실적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네. 향후 이제 청사진에 지금 시청 참여자분들은 다 엄청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AI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발표됐었던 무슨 게임사들을 다 주가가 급락하게 맞네요. 만드는 네. 거. 어제 얘기했던. 그것도 그렇고 네. 요새 또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기대감 담은 내용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걸 이제 컴코를 통해서 요새 신약 개발 쪽도 신약 개발까지? 구글도 그쪽도 있고 뭐 최근에 AI다 보니까. 노벨 뭐 화학상 이거를 지금 구글에서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AI의 뭐 제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지금은 중요하다. 우리가 과거에는 엔비디아 실적만 보면서 네.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변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봤는데 그쵸. 지금은 살짝 이제 구글로 넘어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 실적 발표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팔란티어 이제 오늘 실적 나와서 네. 실적이 뭐 매출 70% 이상이고 네. 이익률이 뭐 50% 이상이고 가이던스도 예상 대비 뭐 20% 이상 상향 조정하면서 네. 실적으로는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팔란티어도 그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AI가 이게 앞으로 확장하면은 소프트웨어 간의 영역이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걱정들이 팔란티어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끼쳤는데 오늘 실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좀 그런 우려를 불식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우철 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고 있는데요. 뭐 미국 시장을 지금 쫓아가도 될까? 우리 국내 시장은 전략이 어떻지? 지금 변동성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거 설 전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되고 계시는 분들은요. 네. NH투자증권에서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받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 여의도로? 스튜디오도 가까워요. 오신 김에 저희 스튜디오도 잠깐 들르셔도 네. 되고요. 2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NH금융타워 파크원 타워 2에서 열리는 세미나. 박지훈 부장과 이혁진 차장이 함께하는 중장기 보유 매력이 높은 국내 주식 대공개라는 주제로 네. 세미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이 소규모로는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번처럼 한 100분 넘게 오시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궁금증 풀릴 때까지 계신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손 들고 아마 Q&A 시간 넉넉하게 저희가 마련을 할 테니까요. 네. 꼭 많은 관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월 첫째 주에 지금 뭐 빅테크들의 실적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 아침에 월모브? 월모브와 또 함께 네. 해주시면은 어딜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알아서 제일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알파벳. 알파벳이 이번 주에 제일 궁금합니다. 저도. 빅테크를 하드 캐리어로 끌고 올라갈지 국내 뭐 반도체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함께 말아올려 하게 될지 뭐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지만 네. 큰형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네. 렛츠 광고 타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좀 빠져가지고 요즘에 뭐 광고하는 거 없어져서 섭섭해요? 아니 렛츠 광고 타임 이런 거 내가 좋아하고 아, 그래요? 그런 거? 매일 조금씩 바꾸는데 중간에 끊어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개편 때 없앴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호창 부장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궁금하다 제일 하시는 궁금해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네네네. 사실 이 개인별의 어떤 오. 내용을 깊숙하게 물어보는 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또 공개를 해주실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 오. 장표로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What's my 작년에는 portfolio?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종목들이나 테마를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또 팔로우를 해드렸는데 네. 네. 이제 뭐 수익률에 대한 숫자 표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큰 그림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뭐 일부 금액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양축이 이제 한 축은 테슬라고 한 축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말과 행동을 좀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3% 포함해서 테슬라 이야기 또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한 뭐 두세 번 정도 여기서 계속 뭐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에 넣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테슬라 이제 비중이 높은 거는 이게 많이 샀다기보다는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오래 들고 예, 계셨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팔았는데 팔아도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아하. 비중이 좀 높고 올해는 저는 테슬라가 제가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이제 큰 상승을 한 번 겪었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21년 뭐 이때 한 20배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만간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스페이스X랑 XAI 합병 소식이 맞아요. 전해졌잖아요. 요거 하고 나서 어떻게 테슬라랑 뭐 스페이스X, XAI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네. 지금 일론 머스크 계획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와 또 이제 합병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지켜봐야 될 어떻게 것 되는 같아요. 거예요? 근데 상장은 스페이스X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합병을 추진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가 나온 게 결국은 스페이스X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면 맞아요.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상장할 때 주식을 좀 이렇게 매출을 하면서 이제 뭐 몇십조 땡기겠다 이런 계획인데 네. 그냥 테슬라랑 합병하게 되면은 아. 거기서 테슬라도 그렇게 돈이 많은 기업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XAI랑 합병을 하고 스페이스X를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 테슬라도 좀 합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네. 비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뭐 PR 200배인데 스페이스X는 뭐 PR 1000이야? 그럼 합치면 도대체 PR이 몇이 되는 거야. 너무 뜬구름 잡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피지컬 AI의 또 한 축이 테슬라고 네.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쪽이 이제 우주, 항공 뭐 이쪽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망한 산업을 이제 한 종목에 같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니크한 포지션을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인데 이거를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할까 하다가 이제 각자 다 이제 투자 논리들이 있고
마이크론은 미국의 퓨어한 업체고 네.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보면 HBM 강자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최대 캐파 1위 업체고 그래서 분석을 하다가 이게 어떤 우선순위를 가르기가 어려워서 그냥 같은 비중으로 세 종목을 같이 투자하자 이렇게 저는 결정을 내렸고요. 오늘은 이제 나중에는 이쪽 파란색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요 앞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최근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메모리 쪽 관련,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주목한 포인트를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 FSD의 활성 구독자 구매자 수를 처음으로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40만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10만씩 연간 늘어나다가 뭐 20만 작년에는 30만 늘어나서 늘어나고 있는 게 좀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동안은 투자자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걸 지표로 넣어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자신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지금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기준으로 890만 대인데 한 110만 대 정도가 FSD를 쓰고 있고 구독 비율은 30%고 일시불로 지금 8,000불에 팔고 있거든요. 그거가 한 70%라고 테슬라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혹자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게 900만 대 팔렸는데 110만 대면 비율로 따지면 12% 정도니 이거 너무 아직도 채택률이 낮고 그게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출시돼도 미국에서 저 정도 채택률이면 큰 반향이 없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좀 큰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테슬라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 전 세계죠. 세계로.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한 350에서 400만 대 정도예요. 네. 그게 몇 %죠? 한 40% 정도. 40% 정도를 미국. 지금 정도만 35에서 40% 팔리는데 누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 될 거예요. 네. 거기서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이 FSD 활성좌는 대부분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모수가 반으로 줄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미국 안에서는 지금 벌써 한 20-30%는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셔. 물 한 모금 하셔서 지금 사례가 살짝 죄송합니다. 올라오셔가지고. 테슬라의 FSD 예. 미국 내에서 제일 많이 이제 구독을 해서 사용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예. 전체 모수를 이제 전 네. 세계 판매량으로 놓으면 안 되고 미국 판매량이 한 40%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팔린 자동차의 한 5-60%는 이제 과거 하드웨어거든요. 그거는 지금 또 FSD가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어서 네네.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신 한 최근 2년간 팔린 차들이 FSD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모수를 그렇게 놓으면 지금 제가 추정키로는 최근에 팔리는 차들은 적어도 30에서 40% 이상 FSD를 구매하거나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한국, 중국, 유럽에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규모를 갖춰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좀 클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모델 X하고 S를 좀 생산을 중단을 하면서 거기에 난 로봇으로 가겠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기차 판매가 테슬라 매출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거를 이렇게 중단하고 가는 것이 자신감의 어떤 일원인 건지 아니면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자신감이나 믿는 구석이나? 그게 있나? 그래서 결국에 지금 내면에 지금 있어 이게 그게. FSD 채택에 대해서 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완전히 다른 매출과 이익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나타나는 매출은 이제 거의 모두 이익이거든요. 네. 추가 하드웨어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FSD를 사용하기 위해서 테슬라 차를 구매하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판 사람들한테도 추가 매출을 노릴 수 있고 자동차 판매 수요에도 이 FSD가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네. 요게 이제 양쪽으로 자동차도 팔리고 FSD도 팔리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FSD 기술을 로보택시에 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차도 지금 뭐 그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지만 네. 이 기존 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과 지금 모셔널이라고 로보택시 하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도 그 현대차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은 하드웨어 스펙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완전 달라요. 웨이모가 하고 있는 로보택시는 웨이모가 하고 있는 건 로보택시를 할 수 있지만 네. 일반 자동차에 웨이모의 그런 솔루션을 넣어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에서 돌아가는 FSD를 바로 로보택시에 적용할 수 있고 뭐 반대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보택시 관련해서 올해는 한번 진짜 모먼트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테슬라 올해 봐왔는데 1분기가 항상 주가 좋지 않아요. 1분기가 왜요? 뭐 작년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나 실적이 항상 연간으로 봤을 때는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상승 트렌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주가가 항상 뭐 부진했었는데 작년에도 부진했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이제 올해도 또 그럴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자동차 쪽 지금 FSD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지금 신성장 동력은 물론 FSD에서도 나오지만 앞서 우리 허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네. 로봇, 이 자신감 그리고 우주 이게 계속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주 로봇 이거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냉정? 네, 실적에는 당장 뭐 아직은.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그래. 네. 어. 그러니까 요번에 투자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주가가 실적이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라서 한 3% 오르다가 갑자기 3%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네. 그게 그럼 총합은 6%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투자를 엄청 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만들어야 되고 리튬도 정제해야 되고 태양광 패널도 직접 할 거고 로봇도 우리 모델 S, X 이제 판매 중단하고 로봇 생산 시설로 늘리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너희의 기술이 올라오고 돈을 벌 걸 기다려줬는데 네. 이제부터는 로봇택시나 이런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겠습니다가 아니고 더 판을 키워서 로봇도 하고 우주도 반도체도 하고. 내가 만들 거고 맞아요. 태양광 패널도 할 거고 다 해, 리튬도 다 해. 정제할 거고 뭐 이러니까 이게 투자 시계가 더 길어지겠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신 거예요. 뭐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인내심이 그리고 저는 이제 평단가가 낮으니까 네, 그렇죠. 기다릴 수가 있는데 좀 높게 어떻게 들어가신 분들은 400불 넘어서 사신 분들은 어때요? 네. 그 400불 밑에서 추가 매수하셔야죠. 더 사셔라. 저 하나만 궁금한 게 워낙 잘 아시니까 우리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하고 이 테슬라 옵티머스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은 현대차는 산업용이라고는 알고 있어. 근데 옵티머스, 젠3 뭐 이런 애들은 뭐 저랑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들도 뭐 뭘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humanoid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조금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왜요? 저는 그것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한테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좀 욕을 먹었었거든요. 네, 뭐냐면 네, 네. 저는 옵티머스가 테슬라 실적이나 이렇게 구체화돼서 나오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일론 머스크조차도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언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유심히 보는데 일론 머스크조차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율주행 개발보다 옵티머스 개발은 투자 비용이 10배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개발보다 옵티머스 개발의 난이도는 100배가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테슬라조차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어. 그러니까 물론 간단한 일을 하거나 그냥 이런 보여주기식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제너럴하게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자율주행 개발보다 10배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100배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뭐 현대 자동차가 뭐 일정한 라인에서 이런 뭐 작동하는 로봇을 만드는 거는 충분히 오케이.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제너럴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선은 자율주행부터 완성을 해야 또 이게 기술의 이 차곡차곡 우리가 뭐 미분을 해야 적분을 할 수 있듯이 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내재화가 돼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게 움직이는 게 기본 그 워킹이거든요. 그것부터 완성을 해야 또 휴머노이드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투자 금액이 이제 우리 그런 챗GPT 개발하는 거나 XAI 그룹 개발하는데도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굉장히 이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인간과 소통하고 학습하고 그 동영상 쪽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서 좀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막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릴 거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네. 우선은 스텝 바이 스텝 우선은 자율주행이 현대차한테도 중요할 것 같고요. 테슬라한테도 그게 중요하고 휴머노이드는 내러티브나 그런 꿈을 실어주는 건 맞는데 그게 정말 실적으로 찍히는 데는 좀 시간이 적어도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땡겨서 뭐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는 성장에 근데 이제 대한 그런 걸 기대감에. 보고 투자했을 때는 나중에 하락이 또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멘탈 깨지죠. 우리가 네. 테슬라가 2019년에 그 흑자 전환 탁 하면서 주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팍 올랐던 전 그 시기가 기억나거든요. 그때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네, 막 저도 시작했던. 이제 그때를 경험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테슬라로 일론 마무리하죠. 머스크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제 모델 3 양산을 하면서 네. 이제 망할 수도 있다. 오? 그때는 테슬라의 그런 그 파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던 시기였어요. 네. 실제로. 네.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그래도 모델 S나 X로 충분히 어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도 테슬라가 완전 적자 기업은 아니었어요. 흑자보다 적자보다. 근데 갑자기 모델 3를 만드는데 왜 파산을 하냐. 시장에는 우리가 1년 동안 50만 대를 만들 거다라고 공언을 해놨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제조 공정이나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는데 자재를 50만 대를 다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거 못 만들면 망하게 세팅을 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5만 대, 10만 대 물량만 줘 이게 아니고 연간 5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자재와 부품과 그런 것들을 미리 주문한 거예요. 이거 못하면 그냥 망하는데 거기에 배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로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 그때는 성공했는데 과연 지금도 뭐 이런 로봇이나 뭐 반도체는 저도 이게 진짜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반도체도 하신다고 하고 뭐 태양광부터 뭐 리튬부터 뭐 세미 트럭도 만들고 이게 투자를 계속 판을 키우고 있어서 성공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날 포텐셜이 있지만 리스크는 지금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뒤에 지금 뭐 우리 AI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하고 메모리 얘기 많은데. 저도 막 치플레이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건 다음 주로 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이스X하고 XAI가 오늘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게 합치는 거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낸다라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력으로 충분히 테슬라가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스페이스X가 해야 스페이스X가? 되겠죠. 네, 스페이스X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XAI의 그 이제 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기업들은 약간 그 미션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 이제 그록의 미션이 약간 우주를 이해하는 AI 만드는 게 그록이. 그게 미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이런 앞으로의 기술 개발 R&D에 분명히 그록이 이제 많이 쓰일 거고 네. 사람들이 이제 그록에 대해서 뭐 챗GPT 지금 오픈 AI도 위험한데 그록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많이 쓰는 사람 없던데라고 하지만 그록은 굉장히 포지션이 유니크해요. 유니크? 왜냐하면 이런 우리 LLM이 앞으로 어디에 쓰일지 디바이스를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네. 오픈 AI도 아이폰에 들어갈 뻔했는데 요번에 못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록은 이제 테슬라 차나 옵티머스에 들어가겠죠. 그쵸. 들어갈 그래서 수 있는. 충분히 앞으로 피지컬 AI의 시대에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디바이스에
탑재될 게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LLM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뭐 사용자 얼마 뭐 부족하다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록에 대한 것도 굉장히 비전이 어떻게 보면 챗GPT보다 더 이제 확고하게 조금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신기하면서도 참 무서운 게 지금 전쟁 상황인 곳에도 스타링크가 이제 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정말 초국가 기업이 되는구나. 우주 공간까지 확대가 되면은 그런 사실 걱정과 또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가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카이렘님께서 아우 저기 칩 이야기, 메모리 이야기 다음 주에 하면 뭔 의미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시의성 뭐 다음 주에 해도 상관없죠? 제가 네. 30초만 30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30초만 엑기스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텐데 네.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NH투자증권에서 추정한 건데 올해 160조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47조인데 네. S&P 500에 갖다 놔도 탑5 안에 듭니다. 와. 지금 한번 보세요. 대단하다. 1위가 지금 알파벳이 220조. 이거 제가 환율로 다 계산한 거거든요. 네네. 엔비디아 진짜 시가총액 차이 봐봐. 시가총액하고 턱밑까지 와서 이 두 기업은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놓은 이유는 업사이드 뭐냐면은 리스크. 내 포지션에 없다,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갖고 생각합니다. 있지 않은 게 리스크다. 않으면 지금 시가총액과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이게 NH투자증권 추정치거든요. 야. 그리고 이건 블룸버그 추정치인데 네. 실적이 좋다 했는데 이제는 거의 지금 엔비디아 턱밑까지 지금 왔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시가총액이 진짜 단순히 2배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너무 그것도 낮은 수치라고 봐지는데. 대단합니다. 야, 더 그러니까요. 이상 뭐 요거 하나 보여주시면 예, 예. 얘기가 다음 끝날 주 것 예고편이 같습니다. 나가는 더 자세하게 메모리 반도체 더 자세하게 네.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요. 네. 예, 다음에 출연할 때 또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우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침엔 투자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참 좋고요. 네. 내일도 어디 나가시지 마시고 10시에도 아침엔 투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는 주식 클리닉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